1981년 9월 26일 정오쯤, 지금 신다 팔레트와 샬롯 킨제이는 무척 설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람회에 가게 됐는데 부모님 없이 둘이서만 갈 수 있게 됐거든요. 신다와 샬롯은 자신들은 이제 애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처음으로 보호자 없이 오게 된 것입니다. 놀이기구도 타고 현장의 분위기에 한껏 취해 있었죠. 그런 두 사람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는 옆에 램스 런지와 브라이언 헤드라는 두 소년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는 신다와 샬롯에게 다가가 잠깐의 아르바이트를 제안했습니다. 소년들에게도 제안을 했기에 함께 있었던 것이었죠. 신다와 샬롯은 평소에도 13세가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터라 이 아르바이트는 정말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신다와 샬롯은 잠깐의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고 싶었기에 승낙은 했지만 먼저 부모님에게 허락을 구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오후 5시 30분경 샬롯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여기 카니발 직원이 트럭에서 인형 내리는 아르바이트 제안을 했어요. 엄마 폴라 피터스는 박람회고 사람도 많은 데다 직원이 제의를 했다고 하니 큰일이 있겠나 별 의심 없이 허락을 합니다. 샬롯은 오후 9시에 다시 전화를 하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습니다. 신다의 엄마 노마 팔레트 역시 신다에게 알바를 허락했죠. 5시 30분 신다와 샬롯은 박람회장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목격이 됐습니다. 시간은 흘러 9시가 됐는데 오후 9시에 전화를 한다는 아이들이 연락해오지 않았고 집으로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은 오클라호마 시티 경찰에 연락해 아이들이 실종됐다고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박람회장을 수색하며 신다와 샬롯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수색에 어려움이 있었죠. 그들 말고도 자원봉사자들이 두 사람의 흔적을 찾아 부스마다 전단지를 걸었고 두 소녀의 가족들은 포스트를 설치했죠. 소녀들이 실종될 때 함께 있었던 소년들도 찾게 됐는데 이 실종 사건이 알려진 초반에 이 두 소년들은 신다와 샬롯의 남자친구라고 잘못 알려졌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실제로는 현장에서 처음 만난 사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두 소년들 램스 런지와 브라이언 헤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자신들과 두 명의 소녀들을 1-40 트럭 정류장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곳엔 사우스 다코타 번호판을 단 황갈색 무늬 2개, 1980년 혹은 1981년 폰티악 그랑프리 차량이 세워져 있었죠. 지붕은 반 비닐로 되어 있었고 대시보드에는 수많은 종이가 흩어져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이 남성은 아이들에게 여기에 장난감을 실은 트럭이 올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함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트럭이 오지 않자 소년들에게 혹시 트럭 기사가 올지도 모르니까 너희가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어 라며 $10를 건네준 뒤 신다와 샬롯을 태우고 다음 정거장으로 향했습니다. 트럭을 찾는다는 이유를 댔겠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트럭도 그 남성과 두 명의 소녀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소녀는 경찰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고 램스 런지와 브라이언 헤드 두 소년의 도움으로 몽타주가 작성됩니다. 전담팀이 꾸려졌습니다. 목격자들의 보고에 따라 용의자의 용모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35에서 50세 사이의 남성, 91에서 113kg 정도로 보이는 덩치, 186에서 190 정도의 키, 회색 줄무늬가 있는 어두운 머리, 코수염과 꽉 찬 수염, 근육질 팔, 은색 태가 돌린 안경, 갈색 줄무늬 또는 격자무늬 카우보이 셔츠, 카우보이 부츠, 날렵한 밀짚 카우보이 모자, 왼쪽 손목에 디지털 시계, 노란색 배지와 조셉이라고 적힌 가죽 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하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남성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시간당 5에서 $10의 알바를 제안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똑같이 인형 옮겨달라는 제안이었다고 하네요. 이 노란색 배지는 박람회는 상관이 없었는데 어린 소녀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착용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노란색 배지는 버려진 채 곧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몽타주와 닮은 남자를 찾다가 박람회에 있었던 36살의 도널드 마이클 코리를 발견합니다. 랜스 런지와 브라이언 헤드도 이 사람을 지목했죠. 경찰은 전국적인 수배를 내렸고 그는 엘라베마에서 체포됐지만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조사되며 혐의가 기각됩니다. 실제로 그는 텍사스 달라스에 있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오클라호마주 박람회의 모든 직원들 역시 용의자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범인은 아이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직원 흉내를 낸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몽타주도 있고 본 사람도 많았지만 범인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고 오클라호마 경찰은 신다와 샬롯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에 대해 $5,000의 보상금을 겁니다. 가족들은 $1,000를 추가했고 신다와 샬롯의 중학교에서도 모금을 벌였죠. 이후에 제보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수많은 제보였는데 캘리포니아와 메릴랜드에서 소녀들을 봤다는 제보, 독일에서 목격을 했다는 제보, 뉴저지 출신의 한 여성은 시사이드 파크 주택 근처 펀타운보드에서 작업복을 입은 히스패닉계 남성 5명 중 2사람이 닮았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여러 제보가 다 들어왔던 것이죠. 경찰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여러 가지들을 받게 됩니다. 신다의 아버지는 제임스 밀러라는 남성으로부터 자신이 당신의 딸을 살해했다고 자백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시그 라글랜드라는 남성은 소녀들의 뼈와 불에 탄 옷을 보았다고 주장했으며, 샬롯의 언니의 전 남자친구가 샬롯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면서 알려왔답니다. 그에 따르면 샬롯은 언니의 전 남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했다고 했으나 이것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점점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갔습니다. 이 사건의 전담팀의 형사는 11명에서 6명으로 줄었으며 언론에서도 사건을 다루는 일들이 줄어갔습니다. 1985년 1월 27일 형사들은 시선을 돌려 이런 범죄들을 저지른 전적이 있는 범죄자들에게 향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받는 사람이 있는데 시간제 장거리 트럭 운전사인 로얄 러셀 롱으로 그는 이 사건의 정말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몽타주와 굉장히 유사하고 오클라호마주 터틀에 살았으며 주 저녁에 장비를 배달하고 다녔죠. 신다와 샬롯이 사라진 날에도 사업체 배달품을 전달하기 위해 전날 오클라호마 시티에 도착했고 실제로 박람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는 수사 초반에 1981년 9월 26일 너와 비슷한 사람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 신다와 샬롯의 실종에 당신이 관련되어 있냐? 라는 경찰의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러셀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3, 4일 만에 용의자에서 배제됐죠. 그랬던 그가 지금 와서 다시 경찰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경찰이 그를 신문하려고 찾았는데 그는 이미 15살과 12세 소녀를 납치한 혐의로 유죄 인정을 하고 와이오밍 주립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샤론 발디글과 샌디 프로큰레그 2명의 소녀가 와이오밍주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다 러셀을 만났고 그대로 납치가 됐습니다. 러셀은 와이오밍주 에반스빌의 자신의 집에서 두 소녀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고 그가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 샌디는 탈출해 이웃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샌디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러셀의 집으로 향했지만 이미 러셀과 샤론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체포된 러셀은 샤론과 샌디가 18에서 19살이라고 말했고 $100로 합의를 봐서 샌디와 관계가 있었던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걔들이 동의했고 돈도 줬으니까 자기는 무죄라는 겁니다. 그는 미성년자와 몹쓸 짓을 할 목적으로 납치한 혐의로 2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러셀은 어린 소녀들에게 몹쓸 짓을 저지른 긴 전적을 가지고 있는데 트럭 운전을 하는 동안 여러 곳을 다니며 히치하이킹이나 여러 이유들로 소녀들을 만나면 돈을 주거나 음료수를 사주거나 꿰어내기 위해 인형을 사용한 바가 있었습니다. 신다와 샬롯이 실종될 때와 수법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의 생김새는 사람들이 제보했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었으며 추가적으로도 많은 증거들이 확보됩니다. 경찰은 차량을 철저히 검사했고 13개의 모발이 신다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발견된 동물 털은 그녀의 개 3마리와 고양이 1마리의 털과 일치했습니다. 매트 모서리에 금발머리가 붙어있는 것도 발견했죠. 하지만 이것이 신다의 것인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3가지 별도의 법의학 테스트에서 트렁크 매트에 피 묻은 부츠 자국과 기타 핏자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때가 오클라호마 조사관들이 루미놀 테스트를 사용한 첫 번째 사례라고 하네요. 이 당시 DNA 기술이 지금처럼 발전했던 때가 아니기에 많은 정보를 찾지 못했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몸 2개의 윤곽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걸 사람의 피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죠. 와이오밍에 있는 러셀의 집도 수색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금발머리 한 가닥을 발견합니다. 뿌리가 없었기에 샬롯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추가적인 증거는 더 발견하지 못했죠. 러셀의 아내도 몽타주를 보고 그를 의심했다고 하네요. 러셀은 1985년 8월 납치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그는 무죄를 주장합니다. 보석금 역시 기각됐죠. 같은 해 10월 청문회가 열렸고 이것은 아직 신다와 샬롯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두 소년 중에 한 명인 랜스 럼지와 다른 2명의 10대 소녀의 증언을 듣습니다. 그들은 러셀이 장난감을 내리는 일을 제안했지만 의심스러워서 그냥 지나쳤다고 증언합니다. 러셀의 변호인은 샬롯과 신다가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목격됐다는 증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아이들은 캘리포니아 거리에서 밤에 남자들을 만나는 일을 하며 성인 영화를 촬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아무리 변호를 하지만 이건 너무 치사하고 더러운 주장 같습니다. 청문회의 판사는 소녀들이 납치 감금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납치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납치 혐의에 대해 항소했고 승소를 합니다. 역시나 러셀은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 측은 그런 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소녀들의 시신 위치를 알려준다면 와이오밍에서 복역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러셀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85년 12월 변호인은 유죄를 내릴 증거가 없으니 러셀의 혐의를 취하라고 요청했고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사건은 기각됩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러셀은 법원 절차 내내 가족들을 조롱했는데 그는 법정 밖으로 끌려 나오며 몸을 숙여 가족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나만 알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와이오밍주 교도소의 수감 중에 1993년 11월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안타깝다는 것은 더 많은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는데 그가 사망했다는 점을 말합니다. 가족과 많은 사람들이 샬롯과 신다의 실종에 분명 러셀의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1974년 와이오밍에서 있었던 실종 사건들 역시 그가 연관되어 있을 거라 믿어지고 있습니다. 몇몇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하네요. 러셀이 만약 죽지 않고 살아있었더라면 그는 사실을 밝혔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 나눠주세요. 차에서 발견된 증거들이 잘 보존돼서 언젠가 지금보다 과학이 더 발전됐을 때 증거에서 나온 것들로 사건이 해결되어 가족들에게 진실이 전달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